야, 다들 도마딜이야, 저기 남블랭게 상물이야, 여러분 모두에게 자시베 점지 아주 쉬어도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다리 대야 이번에 아니 망어 야쇼 시모 망옥 여름 고문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게 된 주된 이유는 우리 가교파의 강원 강당, 일반적인 모든 제방 강단, 그리고 특히 오늘날 어려운과 그리고 경전을 배우는 곳, 이렇게 배우는 곳에 곳에 이름 붙이는 그러한 곳에 계시는 스님들, 그리고 삼일 스님들에게 밀교와 관련한 이해를 조금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여름 법문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역경사 말바로부터 가교파에는 밀도를 수행하고 그리고 수행하는 전승 그리고 법을 설하고 듣는 그러한 설법하는 전승 이 두 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행하는 전승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닭볶가주라고 하는 여기는 제주 말바로부터 기인하는 그러한 전통, 그 수행을 전통하는 그 전승이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밀교를 설법하고 청법하는 그러한 전통은 지금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깜짱가교를 예를 들면 우리가 말파 전승 부분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전승 부분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행한 전승이 좀 온전치 못하거나 손상된 그런 형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들이 말발로자와 대역경사로부터 이어지는 전승에서 어떤 수행 전통과 설법 전통, 이 전통이 다 온전히 구성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제자들 후학들이 부처님 법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힘쓰는 그러한 모습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교의 설법, 청법 하는 그 모든 강원, 전성, 수행처, 그리고 라마 뚫고 추가, 제가자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쇠퇴한 것을 보강시키기 위해 큰 생각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생각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주 그 열렬한 마음으로 어떤 부처님 가르침을 쇠퇴한 것을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지키고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것을 하는 지키는 행동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번에 이 여름 법문에는 망옥 여름 법문이라고 이제 칭했는데 이게 그렇게 칭한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모두는 제주 말파 존자님과 말파 존자님의 여기서 우리가 설법, 청법의 전승을 지닌 그런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파옥 로자와로부터 전승된 그런 밀교를 설법하는 큰 전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런 큰 전통이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 상기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상기하고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기를 내어서 이전에 라마님들, 훌륭한 스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명칭과 위대한 그 역사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의 행적들을 귀로 듣고 그리고 듣고 나면 우리의 그 마음속에 각자의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고 용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예전에 우리들에게는 아주 대단한 것이 있었고 라고 말하는 것점으로 이익이 되지 않고 지금 당장 이 현재 우리의 이 시대,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떤 설법과 수행의 어떤 전통을 되살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러한 기억을 또다시 새롭게 일으켜서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배워보자는 의미에서 만국 여름 법문을 개최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가끔씩 우리는 어떤 이름이 거룩하고 어떤 그 명칭이나 유명해지는 그런 것이 그런 것을 지향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가끔씩 그 유명해진 것도 이름도 명성도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 선조 조상님들의 역사상 명칭과 위대한 분을 의지해서 계속 위대하고 거룩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선조 조상님들이 역사상에 있어서 어떤 큰 명칭과 어떤 그러한 위대한 분에 의지해서 계속 의지만 하고 스스로는 게으름과 어떤 그러한 것을 노력하지 않고 그런 데 머무르고 있으면 점차로 과일이 썩어가는 것처럼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우리들이 반드시 각자의 지금 이 상황이 각자의 현실적인 상황이 어떠한 자신의 어떤 상황, 처지가 어떠한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실상을 확인하고 나서 그다음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될지, 어떻게 어려움에 난간을 맞서고 그리고 어떤 그러한 것에 굴하지 않게 어떤 용기를 내는 것, 그러한 것이 용기가 필요한 이러한 시기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나 같은 사람, 말하자면 법이나 종교나 어떤 세관, 어떤 부분에서도 내가 아주 훌륭하다, 내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가리킬 만한 그러한 부분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어떤 용기가 꺾인 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처님과 불법과 중생을 위해서 조금 내가 이룰 수 있다 하는 생각 그리고 이루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와 기원을 하면서 제가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즉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악조건 이런 것을 모두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제가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나 자신도 스스로 앞길을 스스로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미래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가끔씩 조금 앞길이 바로 선명히 보이지 않는다는 등 또 미래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하는 그런 의심과 그런 방스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옵니다. 그렇지만 있긴 하지만 제가 다시 신심을 크게 굳건히 내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서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앞에 안 보이지만 언젠가는 밝은 빛이 내 앞길에 기다리고 있을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 용기를 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우리가 평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어떨까 걱정을 하는 것,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까 이걸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또 그리고 미래는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어떤 의심과 불신 이런 것이 많은데, 그러나 내 생각에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신심이 없다는 그런 징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은 지금의 상황에 맞설 뿐만 아니라 미래의 난관이 어떤 것이 올 것이라도 다 이렇게 밀쳐내고 그런 것에 그런 맞서서 미래의 난간에 쓸데없는 어려움을 보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신을 믿고 계속해서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것, 그리고 불법과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에는 내가 어떤 과거 결과를 얻을 것인지 내가 아주 착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그리고 아주 분명한 신심으로써 헤쳐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 가지 이야기 제가 쓸데없이 많이 했죠. 자, 이러한 난처한 얘기를 계속할 필요 없고 오늘의 본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론에 갈 때에 이번에 그 주제는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언제라도 제 스스로 하는 짓이 맨날 어려움을 불러들이는 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처음에 모를 때도 있지만 어쨌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어렵다 그리고 아주 곤란한 일이다 이런 걸 스스로 알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시작은 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밀교의 원류를 공부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생각보다 더한 어떤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밀교의 원류를 내가 설법하겠다 하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퇴를 하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우리들 부처님법의 어떤 불법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의미는 아주 광대하고 그리고 커다란 인내를 닫고 또 마찬가지로 연기법에 관한 지혜 그리고 일체 중생에게 평등한 자비심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인종이 어떠한지 학문이 어떠한지 아니면 시간 어떤 시대가 어떠한지 이러한 것에 이러한 모든 것에서 온전히 벗어나고 그것을 넘어서 초월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부처님법이 발생하고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부처님법은 부처님 경전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뜻이 지금도 이용할 가치와 의미 있는 아주 그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 법이 아주 심오하고 아주 원망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의미는 진실한 의미는 어떤 각각의 언어, 별개의 언어 또는 별개의 학문 하다못해 우리 평소의 생각, 습관이 어떠한지 이러한 것에서 초월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에서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전에 부처님께서 계실 때 부처님 제세 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2500년 전의 사람의 착한 마음, 그리고 2500년 뒤의 사람들에게 착한 마음, 이것은 어느 정도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불법에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은 어떤 사람 마음이 광대하고 그렇게 크게 쓰는 데 대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직견할 수 있는, 그리고 날마다 수행하고 있는 부처님 법, 종교, 가르침, 이러한 그것이 아주 심오하다는 것, 그리고 부처님 법이 그림자가 부처님의 그 가르친 그늘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 그리고 그 부처님 불보살님의 그 불상 어떤 형태, 이것이 불보살님 분명한,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상은 어떻고 문수보살님 어떻고 하는 그런 불보살님 분명한 상, 불상, 그리고 어떤 부처님 법, 그리고 철학의 어떤 법의 단어, 철학의 기준이, 이러한 것이 특별히 좀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어떻게 생겨졌냐면은 부처님의 법이 아주 심오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또 생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기원했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먼저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의 실제 법은, 진실한 법의 의미는 우리들의 그 생각과 말, 이러한 것에 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언어를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부처님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친견하고 있는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인간의 어떤 문명이 어떻게 그 형태가 지금처럼 발전해 왔는가 하는 것은 그 시간을 두고 이렇게 온 건데,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 부처님의 형상을, 그래서 수천 년 동안을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나고 직면하고 있는 부처님의 형상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말씀드리자면 부처님의 그 불법이 현재 이러한 모습으로 남아있다라고, 이러한 모양,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고, 이러한 형태로 인류에게,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떤 형태로, 지금의 이와 같은 형태로 생긴 것은 인류에게 크게 이롭고 알맞고 어울리는 형태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인 안의 이 형태는 지금 부처님 법의 형태는 인류 사회의 어떤 세계를 보는 안목과 같이 있다는 생각과 부합하며, 또 마찬가지로 부처님 법은 알기 쉽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방편에 능한 그런 부처님의 불행, 이것을 방법 중 하나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의 형태가 생겨지게 된, 나타나게 된, 말하자면 부처님의 형생, 불상이 이렇게 생겨야 한다 하는, 우리가 생각한 지금 이 형태로 굳어진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된 배경, 역사, 환경 등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일 먼저 발생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예전 아주 고대 인도 시대 역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인도 사회의 논리, 철학, 그리고 고대 인도의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
사고방식 등은 부처님 불법의 많은 소재를 표방하는,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의해서 부처님 법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창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인도의 문화와 관습, 많은 관습과 문화에 의해서 다양한 불법과 많은 기술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많은 다양한 언어로서 문화와 관습에 의해서 다양한 불법과 많은 서술이 있어 왔는데 그 이유는 주된 이유는 불법은 지역, 시대, 상황에 맞춰서 어떤 교화 대상자를 조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화 대상자를 조복하는 게 아주 수승한 방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사회와 많은 문화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 의해서 불법은 당시에 인도 사람들이 맞이하고 알기 쉬운 것에서 어떤 세간에 부합해서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그러한 상황과 이유 또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 다양한 그 지역에서는 불보살님 다양한 불상 등이 있었죠. 다양한 불상 등이 존재했죠. 예를 들어서 간다라 미술, 간다라 예술에 보면 간다라 불상은 어떤 사람의 형상을 닮아요? 로마인을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불상은 중국 사람처럼 생겼죠. 타일랜드 불상은 타일랜드 사람들 지혜 문화에 아주 큰 영향을 받았죠. 티베트 불상은 티베트 사람 얼굴 모양 형태가 아주 크게 작용하죠. 그래서 만약에 티베트 불자가 타일랜드 불상과 티베트 불상, 티베트 형상 불상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자, 부처님 불상은 똑같은데 자, 어느 불상이 당연히 마음에 듭니까? 하고 묻는다면 자, 선택하세요 하면 많은 사람 대부분들은 그 사람이 티베트이기 때문에 티베트 양식의 그 불상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티베트 불상 형태를 선택하고 타일랜드 불상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부처님 불상에 신심이 없다는 것과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불상의 형태에 어떤 우리가 스스로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그 마음에 가깝게 친근하게 느끼는 그 차이에 의해서 그 사람이 티베트 형태의 티베트인 형상의 불상을 선택하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불상을 선택하면 그에게 어떤 신심을 일으킨다든지 환희심을 일으키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어떤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예를 들면 티베트 사람이 타일랜드 사람이 형상의 불상을 이렇게 마주 대했을 때 어떤 좀 이렇게 편치 않은,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상 형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불편한 그런 마음이 좀 들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부처님 그 불상에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특히 이번 우리가 여름 법문에서 특별히 밀교의 원류 역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류를 알기 위해서는 밀교의 원류 근원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밀교의 원류를 알아야 됩니다. 밀교의 원류를 아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그것은 일반적인 불교의 불법이 어떤 것인지 그 역사를 알아야 하고 불교 역사를 알고자 한다면은 그렇다면 불교가 제일 먼저 어디서 왔는지 불교는 인도에서 왔죠.
그래서 인도의 역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인도의 역사를 안다면 불법과 특별히 밀교법의 근원이 어디인지, 그것이 출처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쉬워집니다. 만약에 잘 알면 비로소 우리는 어떤 밖에 어떤 의식 같은데,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의식 쪽에 우리가 집중해서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의미에 어떤 새로운 느낌, 이런 것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해와 느낌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처님의 어떤 부처님의 역사를 차례로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법의 역사를 말하기 이전에 고대 인도의 어떤 사회의 모습, 그리고 사회적 배경, 견해, 철학 이런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익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예를 들자면 저는 특별히 역사를 따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특히 인도 같은 어떤 아주 풍부한 문명을 가진 이러한 역사를 나 같은 사람이 말할 수도 없고 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티베트인 가운데 일반적으로 인도의 고대 역사를 아는 사람은 드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불법의 역사 그리고 밀교의 역사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주 좋은 동기를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자신도 아주 큰 용기를 가지고 얼굴을 두텁게 해서 좀 부끄럽지만 남면을 두껍게 하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틀리거나 오류가 있다면은 앞으로 할 그런 오류가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 안 하고 나중에 하면 또 더 큰일이겠죠. 그러고 나서 먼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인도는 그 남아시아 대륙 남아시아 반도에 위치한 남아시아 반도에 위치한 인도 반도 아시아가 그 대륙이 크죠. 그게 어떤 그 반도에 위치한 그런 국가입니다. 인도의 문화 문명이 심오해짐에 의해서 우리는 인도의 문명은 인도의 문화 문명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 언어, 특히 산스크리트와 또 많은 서양 대륙 언어의 전승이 하나입니다. 인도 언어와 많은 서양 대륙의 언어의 전통이 하나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도 종교의 연결에 의해서 인도 종교의 여러 가지 연결이 있죠. 그래서 인도의 철학과 사상들, 그래서 동양의 많은 그 나라들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동양의 많은 국가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인도의 철학과 사상들이 전 세계의 종교에 전파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인도의 그 3대 종교 그리고 6대 철학이 인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인도는 인류 의식의 그 문명이 발전한 가장 중요한 표식이 인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나라에 많은 그 3대 종교와 6대 철학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3대 종교, 6대 철학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들야. 자, 여기 보시면 인도 철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인도 문명의 어떤 역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인도 북쪽 그죠? 인도의 라지스탄 이렇게 큰 그 경계 국경에 있는 어떤 울타리 산에 세워진 성곽 있는데 사진이 여기 있는데 성곽의 모습은 아마 그러니까 8세기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양식이 발생한 건 뒤에 발생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어떤 성곽들 이것이 어떤 하나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옹벽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이렇게 오고 가고 왕래하는 게 이렇게 편하지가 않고 가로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으로 못 들어오고 밖에 사람이 안으로 못 들어오고 안에 사람이 밖으로 못 나가고 이렇게 되고 어떤 다른 나라의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안에서 외부와 차단된 채 인도 안에 그것을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 보이지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기계가 좀 잘 다루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 성벽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면 인도에서 옛날에 어떤 문명 또는 어떤 그 습관 이런 것이 지금까지 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아주 지키고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키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이 세 가지가 있는 이 차원에서 그렇게 지키고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방금 제가 그 비유를 보여드린 것처럼 예를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성곽이 이렇게 된 어떤 이렇게 어떤 울타리 이렇게 긴 성곽 울타리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이 가로막고 차단시켜서 보호해서 그 안을 보호해서 그렇게 마찬가지로 인도 내부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침입하고 하는 것을 막고 마찬가지로 인도 안에 사람들이 밖으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을 막기 때문에 스스로 안팎의 사람이 교류가 적어집니다. 그렇게 돼 교류가 적기 때문에 각자의 지역 안에 어떤 관습과 전통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데 이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러한 예로서 이런 성곽에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잠깐 휴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고 나서 1시간 정도 다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이 인도의 오래된 그 습관, 관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반 인도 사람들은 산스크리트를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식이 있는 배운 브라만 사람족들은 아직도 산스크리트로 대화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대화를 하고 또 글쓰기, 저술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습은 기원전 그 시대의 관행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두 번째 예는 지금 오늘 우리가 그 경전 출판하는 어떤 그 도구 아주 잘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에서는 지금도 아주 인쇄술 같은 게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브라만족은 아직도 그 이전 세대의 관습 그대로 경전 같은 것을 손으로 쓰는 교본, 산스크리트 교본 경전을 손으로 쓰는 그런 관습을 계속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의 예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의 다른 예는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대왕, 아주 유명한 대왕이죠. 이 대왕이 인도가 침입하기 이전에 기원전 3, 4세기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그런 그 관행대로 지식의 어떤 지혜의 그 교본을 암기하는 전통을 지금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 또 그런 손으로 이렇게 쓴 그러한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손으로 쓴 사본 그 경전 같은 경전들이 이렇게 불에 탔었어도 그 교본에 그 남아있는 그 글자 하나하나를 틀림없이 한 글자도 틀림없이 막힘없이 머리로 술술 암송해내는 것. 이것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것도 하나 예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는 또 다른 예는 뭐냐면은 마지막 예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화공 의식을 할 때 불이 필요하죠. 이거는 우리들 불 피울 때 불의 그 기원이 어딘지 우리가 잘 관심을 가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 사람들은 그 화공 의식을 할 때 그 불은 어떻게 하냐면 그 나무 막대 2개를 이렇게 비벼서 그러니까 나무 하나에다가 다른 막대를 하나 이렇게 막 문질러서 이렇게 불을 만들죠.
그래서 그렇게 불을 만드는, 화공의식할 때는 만드는 그 불은 지금도 그렇게 만드는 그 관습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관습들은 수천 년, 수천 년 이전, 우리가 어떤 역사 이전, 선사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 온 그런 전통인데, 지금까지 유지되는 그 많은 전통,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또 인도에서는 그 화공의식할 때 반드시 그 불을 이렇게 나무를 문질러서 비벼서 불을 만드는 그런 전통을 유지한다는 것.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전통, 많은 전통의 그 기원, 이런 것은 그 이전 고대 인도의 아주 옛날 옛날의 그런 관습을 그대로, 음,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이제 많은 전통과 기운과 명확한 변화를 아는 이러한 것들은 아마도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래서 수천 년 이전의 어떤 그 역사에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 그래서 유지해 나가는 그 전통은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에는 그다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오늘날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그 인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인도의 문화, 관습, 전통 이런 것을 주목해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이 아주 엄밀히 말해보자면, 인도는 역사가 없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더 분명히 말하자면은, 어떤 그 역사의 역사도 없지만, 연대, 연대 있잖아요. 뭐, 어떤 해 한 그러한 역사 속에 그러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는 이유가 무언가 하면은, 어, 그래서 그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인도에서 그 예전에 역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리안족이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아리안족의 그런 지식을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은 바로 브라만족입니다. 그래서 브라만족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공부를 가르치고 그 지식을 주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브라만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사람의 생명은 고통 그 자체다. 우리의 이 일생 자체가 많은 고통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그 고통과 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악행과 고통을 우리는 악업과 고통만 겪고 있는 이 생을 가지고 가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 생명 자체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브라만들은 연대와 역사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실제로 기원전 400년 이전에 실제로 기원전 400년 이전에는 인도 역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 역사의 그 기본 교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원전 400년 이전의 역사를 연구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인도 문학상의 어떤 그런 언어 형태, 그런 의미 등을 통해서 그 예전의 역사 속 인물이 어떻게 했고, 그러한 이해에서부터 이 연대까지 어떤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추측할 정도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도 문학상에 기록된 그런 것으로서 간헐적으로 역사를 연구하려고 보니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역사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쓰여진 그냥 문학, 인도의 어떤 그 저술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인도 문학 작품들은 아주 그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그러한 문학 작품들 같은 이런 거는 어떤 그러한 책들을 보면은 뭐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그래서 상상으로 쓴 게 무엇인지 실제 역사상 실제가 무엇이 있었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모두 다 진짜인 것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말해보자면은 어떤 이런 저술된 이러한 작품들 이러한 속에 보면은 주요 그 안에 기록된 이러한 상황들은 연구자 자신의 추측과 추측한 역량에 의지할 뿐이지 그것을 어, 그것을 분간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인도 역사는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가면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가서 캄캄한 어둠 속으로 물건 찾으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것처럼 아주 막막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인도에서는 역사를 그 문자로 기록하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역사가 없다 하더라도 조사를 해보면 조금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인도에는 연구하는 사람 자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대까지 없다가 18세기에 이르러서 겨우 그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자가 나타난 것은 그 당시에 인도를 영국이 지배하던 그 시절에 영국인들이 그 통치하던 그 시절 인도 문명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인도를 통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인도 문명을 이렇게 좋아해서 그 사람이 인도 문화를 연구할 것을 이렇게 크게 진작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인도 연구에 뭐 영국 사람, 독일 사람,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역사를 연구하는 그 시작은 서양 사람이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인도사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적지 않게 있죠. 어쨌거나 인도 역사를 연구하는 그 시간은 2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 사실대로 하면 아주 역사가 긴 역사이지만 연구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된 그 시기는 아주 짧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인도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인도 연구 기본 자료가 어떤 것이 있나 하면 대충 말씀드리자면은 만약 우리들이 기원전에 기원전 400년 이전의 상황을 알고 싶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고대 인도의 그 문헌들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도 고대 문헌들은 주로 어떤 종교 서적이고 아니면 종교의 그 뜻을 기록한 그러한 문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그때의 그 당시에 그 사회의 상황을 대충 엿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경전 속에 어떤 뭐 신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화 같은 사회 같은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면 이것이 바로 역사 속인가라고 확인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러한 내가 말하는 내가 어떤 그 종교 서적이라든지 종교 문헌이 어떤 거냐 하면은 그러니까 종교 서적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종교 문헌은 바로 산스크리트 문헌이고요. 그리고 또 마하바라타, 라마야나라는 서사시 이러한 우문입니다. 또 아리아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인도로 와서 인도 판잡 지역에 여기 이르렀습니다. 네, 그래서 기원전 직동합교 1500년 이전에서 부터 500년, 기원전 500년까지 그 사이의 역사는 바로 내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 베다 성전이라든지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그러한 것을 보지 않으면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도라는 나라가 있다라고 알게 된 거는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전쟁을 일으킨 그 왕이 동쪽에서 이제 인도로 전쟁하러 왔습니다. 그럴 때 처음 인도에 도착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비로소 인도라는 나라가 있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서가고 난 뒤에 그의 그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 장군이었는데 나중에 세레투스 1세 어떤 그런 왕이 된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셀레쿠스 니카토르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알렉산더 장군이었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스스로 왕이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마가다 지역에 이제 어떤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전령이 자신이 마가다로 가서 마가다는 지금 요새 보드가야 그 지역이죠. 주변 지역. 그래서 마가다로 이제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령이 자신이 마가다로 향해 갈 때 보고 듣고 겪은 이 세 가지를 글씨로 써서 인디카라는 두꺼운 책 4권으로 만들어 써서 저술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망스러운 거는 그 원본 저술 원본은 없어졌고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의 중간중간 인용한 것 그 부분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먼저 이제 인도라는 그 책에 보면 어쨌든 내가 인도라는 나라를 갔다.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에 가서 이제 어떤 경험, 인도에서 겪은 경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당시 그 사람이 쓴 책의 그 내용에 크게 믿음을 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내지를 않았다는 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요새가 아닌 그때는 그때 당시 인도는 아주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었죠. 그런 발전된 상황을 얘기하니까 자기 주변의 사람들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은 기원전
그 책에는 기원전 400년에서 300년, 기원전 300년까지의 상황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그러한 기록이 이제 연구자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역사는 대부분 추론과 어떤 추측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을 것인데 그 이전의 역사는 방금 말씀드린 어떤 베다나 어떤 서사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추론하고 추측하는 그것이 대부분이었을 것인데 가장 어떤 뭐 결정적이고 그 역사가 이랬다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떻다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역사와 인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서기 4세기 말 이 4세기가 시작될 무렵 그러니까 한 4세기쯤에 중국의 스녀 그러니까 스님이죠. 중국의 그 불교 스녀 스님 그 중국말로 파시엔하는 인도 말로 하면 티베트 말로 하면 최낭 그러니까 법편입니다. 법편 스님 중국 스님 법편 스님이 많은 지역을 지나서 인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도착해서 인도에 도착한 뒤에 그가 그 당시 인도에 도착한 그러한 상황들을 글로 다 써서 어떤 불국기라는 볼고지라는 불국기라는 기행문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서기 4세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서기 7세기 당나라의 손오공 있죠. 손오공하고 그리고 그 손오공하고 서유기 있죠. 아미타불 하는 그 당현 그 스님 한 분 계시죠. 그분하고 뭐 그리고 이제 손오공하고 그러한 어떤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처럼 꾸민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현장 스님 얘기입니다. 현장 스님이 기록한 그 상황을 이렇게 소설로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현장 법사가 사막을 지나서 인도로 가서 인도 동서남북 전역을 아주 많은 지역을 직접 가셔서 자신이 직접 탐사를 하고 마찬가지로 인도의 어떤 정치 그리고 관습 이러한 것의 모든 전체적인 상황을 상세히 조사하고 적었다는 그러니까 중국어로 이 책은 그 대당서역기라는 책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자료로 치는 것입니다. 또한 7세기 말에 또 다른 중국의 스님 이징이라는 티베트로 하면은 돈담이라는 스님인데 그 스님이 의정 스님이 이제 인도로 가실 때는 해로로 갔습니다. 그래서 해로로 이제 인도를 그래서 벵갈 이렇게 해를 지나서 이렇게 인도를 가셨는데 어렵죠. 그래서 그분도 이제 인도로 가셔서는 그러니까 남해 규기 내법전이라는 그러한 기행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스님이 지은 저서들은 지금도 중국 대장경 속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참된 역사를 결판내려고 결정할 때는 이 중국 스님들이 쓴 이 책들이 가장 유효한 연구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스님 대당서역기는 인도 연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유효한 연구 자료라고 이렇게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불교의 어떤 어떤 우리가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불교의 상황, 이것은 당현장 스님의 그러한 여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책이 없다면은 우리들은 그 당시 인도의 상황을 그다지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확인하기에 아주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그렇건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모두 7세기, 4세기와 7세기 사이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3세기까지는 인도 역사 연구에 관한 어떤 연구 자료와 저본이 그렇게 많지 않고 몇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세기 이후 이슬람이라고 하죠. 이슬람 하체. 이슬람이라는 이름이 이제 정확하게는 않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슬람이 인도 통치를 할 때 이슬람들은 그 역사를 기록하는데 아주 좋았기 때문에, 기록하기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 왕조 연대기, 마찬가지로 개개인이 쓴 역사서들이 이제 많이 대거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13세기 이전의 그 고대 인도의 상황을 알고자 한다면은 그리스 문헌, 마찬가지로 중국 스님들이 쓴 어떤 기행서 문헌, 또한 아쇼카 왕의 석주와 돌에 새긴 칙서,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13세기 이전의 그 정확한 역사 연구 자료는 인도에서는 잘 없었다는 거. 그렇다면은 인도 문명의 역사를 이렇게 말하자면 가장 그 최초의 문명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이게 고대 어떤 석기 시대 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청동기 이런 거, 금속 이런 거 없이 제일 먼저 이제 석기 시대에 어쨌든 제가 어떤 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도 역사를. 그래서 이제 인도 지역에 수만 년 이전에 그러니까 인류가 발생하고 있었다 하는, 인도 지역에 있었다는 그러한 것을 석기 시대 그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최초의 인류가 언제 발생했는가 하면은 수만 년 전에 어떤 그 구석기 유물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헌이나 그 글자, 이런 게 문자가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명을 우리가 알려면은 우리가 문자가 필요하지만, 이제 어쨌든 문명이 언제 발생을 했는가? 문명이 한 3,000년 이전, 기원전 3,000년경, 한 3,000년 내외로 인도의 고대 문명이 이제 발생했다는 그 경계.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부터 서기 12세기까지, 그래서 4,000년 정도, 앞뒤를 따져보면 4,000년 정도 해서 인도의 고대 문명은 한 4,000년 정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00년 정도 동안이 인도의 고유한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2세기 이후 아프가니스탄,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고니가 왕조라고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무슬림 국가를 세웠습니다. 인도에
그 아프가니스탄 왕조가 이제 침입해서 무슬림 국가를 세웠는데 한 300년, 400년간 유지된 고니 왕조, 구리드 다이너스티라고 하는 유지됐습니다. 그 후 16세기경에 몽골족 무갈 왕이 인도를 침략해서 인도 고대 문명을 대부분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인도 문명은 고대 문명이 파괴되고 새로운 문명이 새로운 문명이 열린 신시대로 접어들었고, 그 이후 인도의 신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문화가 발달했지만 그 기원전 4,000년 전에 그 찬란한 문명에 비하면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비유를 할 수가 그 이전의 찬란한 문명에 비하면 이 새로 만들어진 신문명은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大白是你也等于学的唐古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먼저 그래서 그 엠프레스 대왕을 보낸 것이 한 300년, 400년 좀 지났는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 또한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약하자면 지금 이번에 우리가 여름 본문을 통해서 인도의 문명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인도의 문명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문명을 알면 쉬울 것 같아서 일단 4개의 세대를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인도의 4대 큰 문명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은 인더스 강 유역의 문명, 다른 말로 하면 하랍파 문명, 아니면 인더스 강 유역의 문명, 인더스 유역 문명이라고 하는데 기원전 3,300년부터 기원전 1,750년, 아니 1,800년 이 정도까지 합니다. 그 다음 시대는 바로 이제 베다 시대입니다. 그래서 베다 시대는 기원전 1600년에서 기원전 6세기까지. 세 번째는 불교 시대입니다. 불교 시대라고 할 수 있죠. 불교가 있고, 네 번째는 불법이 쇠퇴한 시기.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 문명을 이 네 가지로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 제1세대에는 이것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보면 그 문명 제1기는 아마 기원전 3,300년경에 시작되었고요. 고도로 이 문명이 발전한 시기는 기원전 2600년에서 기원전 1900년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고대 문명이 가장 고도로 발전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이 시기에 어떤 그 문명을 보존한 사람의 그 인물 주체는 드라비다족이 주도한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명 제2 문명기는 베다 문명 시대입니다. 이 베다 문명은 언제 생겼냐면은 기원전 1600년 인경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명을 주도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 아리안족입니다. 그래서 아리안족이 인도 그 바깥 외부에서 인도로 처음 도착해서 처음 새로 도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 도착한 곳이 펀잡 지역입니다. 펀잡 지역에 인도 아리안 사람들이 도착하고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리안족들은 자연을 숭배하고 그리고 자연을 찬탄하는 숭배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사베다 가운데 리그베다와 베다 두 가지입니다. 또 아리안족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간지스강 유역에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간지스강 유역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큰 세력을 지닌 왕국을 여러 세웠습니다. 그와 함께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그 계급죠. 계급 그 부하. 그래서 그때 그 높고 낮은 계급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라만 세력들은 그 당시 세력을 아주 굳건히 했습니다. 브라만 세력은. 마찬가지로 그 당시 브라만 학자들은 사베다를 네 가지 베다, 사베다를 집성해서 이렇게 모아서 집성을 편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라마나라는 서사시가 아주 중요한 서사시가 있죠. 그와 함께 우파니샤드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 문헌입니다. 브라마나하고 우파니샤드. 또 마찬가지로 서사시 문으로 된 서사시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라는 두 서사시가 지어졌는데 아주 중요한 문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는 바로 이제 인도 문명 내에서 가장 그 인도 문명에 크게 기여한 그런 시대입니다. 또 그 뒤에 아리안 민족이 다시 인도의 많은 지역을 아마도 그 인도 전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사베다의 그 경성전을 집성한 것을 의거해서 그러한 이제 어떤 그 불교가 번성하기 시작한 그 시절에 어떤 육사외도라는 그러한 철학가들이 이 시대에 또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육사외도가 아닌 많은 견해, 철학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아마 지금 우리가 뭐 말하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아마 그때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나체주의, 나형파들의 어떤 그러한 전통도 그러한 베다 시대에 아마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제2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제3기는 불교 시대인데요. 불교 시대는 이제 불교 시대는 이제 부처님이 6세기 정도 이제 어쨌든 기원전 6세기 부처님이 탄생하고 그다음에 그 시기에 제3기 이 시기에 부처님의 불법이 전해지고 그리고 하여튼 그 시절에 당시 대부분의 이제 왕들은 불교를 크게 후원했고 그러한 후원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가 더욱더 번성해지고 그리고 번성해진 그 결과
불교가 번성해지니까 오히려 당시에 브라만 세력, 기존의 브라만 세력은 점점 이제 이렇게 왜소해지고 작아져서 그들은 이제 브라만 세력이 불교가 왕성해짐에 따라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중앙 지역, 인도 중앙 지역에 아쇼카 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은 인도 전역을 통일을 하고 통일을 했습니다. 통일할 뿐만 아니라 아쇼카 왕이 불교를 너무나 좋아하던 나머지 불교를 나라의 종교, 국교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하고 또 부처님 경전 결집 1차 결집, 2차 결집, 3차 결집 있죠. 결집을 이렇게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집에 대해서도 제가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어쨌든 그 결집이라는 것이 그때에 처음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인도 남쪽에 안다라라는 그런 아주 큰 세력이 큰 이후 남인도로부터 이제 안다라 왕조, 북인도의 굽타 왕조, 그리고 중국 서쪽으로부터 월시족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침입했습니다. 그들 민족 가운데 까니시카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불교를 이렇게 숭앙했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불교를 믿는 국왕들이 많이 생기고 점차 불교는 범위를 넓혀서 많은 나라에 전파가 되고 불법이 많은 나라에 전파가 되고 세계 종교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비크라마디타라는 북인도의 어떤 그런 왕이 비크라마디타라는 왕이 나와서 그러니까 브라만교를 또 이렇게 좋아해서 브라만교를 크게 후원하고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국왕이 불교를 후원했을 때 불교가 번성하고 브라만교가 좀 쇠퇴를 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와서 비크라마디타 왕이 집권한 이 시기에는 오히려 브라만교를 크게 후원함으로 인해서 다시 브라만교가 부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흥한 결과 이전의 불교와 지금의 브라만교가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불교와 브라만교 사이에 아주 일치하지 않는, 맞지 않는 그런 의견 충돌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 생긴 이제 브라만교는 이제 신흥 브라만교라고 할 수 있겠죠. 신흥 브라만교는 어쨌든 점차 어떤 남다른 두각을 이제 드러냈습니다. 그 뒤에 출티니마라는 왕, 게1왕이라는 인도 말로 하면 하르샤 바라다나라고 하는 이 게1왕, 게율하죠, 날 일자. 게1왕이 불교를 또 후원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후원을 함으로 인해서 불교 문화가 다시 좀 크게 힘을 얻는 듯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명이 크게 비치긴 했지만 한 8세기쯤에 이르러서는 그다지 힘을 이제 못 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3세기경입니다. 이게 제3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랍
그래서 이제 아리안족이 외도 외, 인도 반도로 침입한 아리안족이 인도 서북 쪽에서 인도 반도로 침입한 후에 아프가니스탄 출입이라는데 13세기에 13세기에 13세기 델리, 지금 요새 말로 델리 하는 그 지역에 인도의 어떤 왕조가 국가가 아주 새로 됐는데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또 불교가 또 이렇게 많이 또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불교는 계속해서 존재해 왔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불교가 아주 이제 완전히 이제 근절된 것 같은 것은 이제 16세기가 16세기경 몽골에서 온 몽골 왕조가 인도로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몽골 왕조는 몽골 왕족들은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무슬림, 카체 이 사람들을 완전히 무슬림을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불교가 많이 쇠퇴를 했습니다. 인도에서 자치를 감췄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도의 역사를 조사해 보면 그러한 시기를 구분하는 방법이 그렇게 이게 획일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아주 작은 소부족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작은 그 소부족 국가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었고 그게 이제 통일 왕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조가 없었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인도의 그 왕조들을 살펴보면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적이 인도 역사에서 몇 번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흩어져 있고 각각 분산되어 있고 첫 번째 했던 적이 아쇼카 대왕 때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몽골 왕조가 또 이렇게 인도에 침입했을 때 인도 전체를 통치했기 때문에 하나의 왕조가 됐던 거고 또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근대에 인도를 영국이 통치할 때 또 하나의 인도로서 통치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인도가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통일되지 않은 그 시기에 서로 작은 나라 부족들끼리 전쟁하기도 하고 가끔씩 투쟁이 일어나고 방해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그러한 것이 역사적으로 찾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의 그 연대기 왕조를 구분을 정확하게 짓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연대를 제가 이렇게 규정하는 거는 주로 이제 불교를 기준으로 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불법이 인도에 처음 발생하고 그다음에 인도의 불교가 유지되고 그다음에 발전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시기를 구분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 1기, 2기, 1시대, 2시대, 1기, 2기, 3기, 4기를 봤을 때
그 3기에 비로소 불교가 있었고 4기에는 이제 불교가 이제 어떤 세트한 그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인도를 요즘 이제 힌두스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힌두 또는 인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무엇인가면 그래서 우리가 갸갈이라고 이제 하는 길에 말하면 갸갈이라고 하는데 인도를 힌두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참 가끔씩 믿을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인도를 티벳 말로 갸갈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인도를 힌두스탄 요즘에 힌두스탄 이전에 신두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먼저 말씀드렸죠. 아리안족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인도 이 반도로 도달했습니다. 도달해서는 그 서북 쪽에서 인도로 들어갔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두강 유역에 그 사람들이 아리안족이 처음 인도로 와서 신두강 유역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 신두강은 티베트 말로 하면은 그 사자의 그 생게카밥이라고 사자의 그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듯이 그 신두라는 그 이름은 아마 여기서 이제 얻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두라는 것이 이제 처음 기원해서 그것이 지류를 여러 가지 지류로 갈라져서 흐르다가 마지막에는 아라비아해로 흘러가는 그러한 강물줄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신두라는 이름은 그 산스크리트로 신두라는 말은 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신두라고 하는 그래서 또 신두강에 그 신두강에 보면 그 강물이 아주 세차게 아주 무섭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신두강 주변에 정착한 사람들은 그 세차게 아주 겁나게 흐르는 그 강물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두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신두강 주변에 그런 세차게 흐르는 그런 물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그 아리아인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신두 강물이라고 이제 처음에 말을 했는데 그 말은 힌디어에서 어떻게 변해 왔냐 하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강물이 흐르는 지역을 신두강이라고 부르고 점차 인도 전체 이름으로 이제 변해갔죠. 그래서 신두가 힌두로 변한 것은 페르시아어로 신두는 힌두라고 이렇게 읽는다고 발음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했고 로마어로는 인도스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고대 중국어로는 인도를 힌두, 센두 예전에 중국 사람들의 발음은 아마 힌두를 그전에는 신두라고 발음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고대 그 인도인들은 힌두 이렇게 발음을 부르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을 바라타 또는 잠부디파 우리가 남선부주 이렇게 하듯이 그 인도 사람들은 자신을 그 신두, 힌두 이렇게 안 부르고 바라타 또는 잠부디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두라는 것은 고대 페르시아인들이 자신들 그래서 이제
고대 인도인들은 그 자신이 나는 힘들다 이렇게 말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이웃의 주변에 있는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웃에 있는 나라 인도를 부르기를 신두 그리고 또 그 발음상 신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렀고 그로 인해서 처음에 제일 먼저 신두가 힌두로 변했고 또다시 페르시아어로 신두가 힌두로 읽고 그다음 로마어로 인도스가 되고 그다음 중국어로 또 신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도 이렇게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